반갑습니다. SSDA 대표 강점 개발 검사. 이름이 기네요. 이거 해석을 맡게 된 저는 진태근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한국 가이던스라는 회사에서 심리검사를 다루고 또 그에 나아가 교육이나 상담, 코칭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의 강점을 찾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점이란 무엇일까? 요새는 강점이란 말을 많이 좀 쓰죠. 옛날엔 자기를 소개할 때 장점과 단점을 많이 이야기했다면 요새는 강점과 약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둘 다 유사한 말이긴 한데요. 장단점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강점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능력 같은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점이란 언어를 학자들이 정의한 내용들을 좀 보면 감이 잡히시겠죠. 클리프턴 그리고 넬슨이라는 심리학자들은 한 사람의 재능 및 그와 관련된 지식, 기술, 노력을 결합한 것이며 특정 과제에서 일관되게 완벽에 가까운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능, 지식, 기술, 노력까지 어떤 일을 거의 완벽에 가까이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 강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 생각해보면 좀 느껴지잖아요. 이분들이 고된 훈련을 통해서 이 정도 경지까지 올라간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고된 훈련을 견뎌내는 것 또한 강점 안에 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나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떤 일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강점을 잘 활용하면은 특정 분야에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 또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베이징 올림픽 유승민 선수 탁구하는 장면인데 저도 탁구를 좋아하거든요. 탁구를 종종 쳤는데 제 주변 사람들과 칠 때는 제가 어느 정도 치는 줄 알았어요. 나름 승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수 출신을 만나서 한번 탁구를 쳐봤는데 제가 1점 내기가 힘든 거예요. 일반 사람과 선수의 그 갭차가 엄청난 종목이구나. 뭐 어떤 종목도 그렇지만 탁구라는 종목은 더더욱 그렇구나. 사실 공이 굉장히 빨라서 어떻게 하면은 점수를 쉽게 낼 것 같기도 하지만 이 프로들한테는 생각보다 1점 내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중간히 잘하는 사람과 정말 완벽에 가깝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과 정말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좀 깨닫게 됐고요. 셀리그만, 긍정심리학의 대가죠.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는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고, 정서 및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인 특질이다. 강점이란 것은 단순히 능력과 기술, 지식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고, 이건 나의 생각이죠. 인지라고 할 수 있고요. 정서, 나의 감정 같은 걸 얘기하죠. 그리고 행동, 사고, 정서,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 특질이 다 강점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IQ 점수가 높은 사람은 본인이 똑똑함을 알아서 유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뭔가 머리가 나쁜 사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사고력은 좀 부족하더라도요. 정서나 행동력에서 어떤 긍정적인 능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이 강하고 어떤 것이 약한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 나의 약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강함을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너무 나의 약점만 발견하다 보면 그 약점이 너무 신경 쓰여서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무기력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의 강점을 인식하는 게 사실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가짜 사나이에서 이근대위가 너 인성 문제 있어? 이 말을 해서 굉장히 유행이 됐죠. 요새는 사실 지능보다도 인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제 인성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문제라고 취급하기도 하잖아요. 과거에는 인성을 능력이라 보지 않았는데 요새는 인성도 능력에 해당되게 보죠. 강점은 뭐 인성 부분이든 지능 부분이든 어떤 성격 부분이든 다 포괄적으로 수용해서 그 안에서 내가 남들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나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릴리라는 심리학자는요, 이 강점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감정 및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이제 발휘할 때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느끼며 에너지가 넘치고 이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물 만난 물고기.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자연스럽죠. 육지로 나오면 버둥버둥 힘들어 하잖아요. 물에서 정말 빠르게 수영할 수 있는 이게 자연스럽고 편안함. 물에서 호흡이 쉽고 물 밖으로 나오면은 호흡이 없죠. 에너지도 없고. 그래서 행복함도 느낄 수 없게 되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자연스럽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강점을 알므로써 이 강점을 활용할 때 우리 인생은 결과적으로 행복감까지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 만난 물고기가 이런 강점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뽀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강의하거나 그럴 때 이 뽀로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뽀로로의 큰 줄기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작가님이 예전에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뽀로로는 펭귄인데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도전하고 도전하다가 매번 실패에 부딪혔다. 어떨까요? 자존감 낮아지겠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실패만 하는구나.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저기 새들을 보면 하늘을 쉽게 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열정이 넘친 이 뽀로로가 이 절벽을 가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절벽에 가서 생을 마감하려 하는 게 아니라 열등감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 절벽에서 다시 한번 높이 비상해 보겠다고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못 날았죠. 못 날았는데 절벽 밑에는 바다가 있던 거예요. 그 바닷속에 들어간 뽀로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만난 물고기가 되어서 자연스럽고 에너지 넘치고 편안하게 수영을 하면서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이 즐거움을 느끼는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뽀로로는 자기의 강점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 그간 느꼈던 열등감에서 조금은 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 내가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이 뽀로로가 그래서 파일럿 모자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뽀로로의 직업은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를 타고 날면 되니까 내가 못 날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불만족은 수용을 하고 더 만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뽀로로의 작가님은 이걸 시청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좋아하면 사실 좀 더 자신감 넘치고 행복할 텐데 모두가 그렇진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잘할 수 없는 분야를 희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면 나의 약점이 더욱 부각되면서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을 가기 위해선 사실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들이 필요하죠. 사실 조건을 채워서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요. 부자들도 자살을 하잖아요. 물론 극심하게 빈곤한 경우에 더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나보다 덜 가지면서 행복감을 더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심리학의 행복감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구된 결과를 보면 우울과 불안을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으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감소하긴 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과 비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감에 대한 연구를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발견한 내용들이 뭐냐?
이때 연구가 된 게 강점이에요. 이 사람이 강점을 나의 강점을 알게 되는 거죠. 뽀로로는 자기가 수영을 잘하고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알게 되니까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강점, 활용.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는 아는데 이걸 일상생활 속에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데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정말 유머러스한 친구인데 학교에 와서는 아무런 개그도 시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친구들 앞에 나의 가치를 좀 더 어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강점이 더욱더 개발될 기회도 없겠죠. 계속 사용해야지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칼도 계속 갈고 닦지 않으면 무뎌지듯이 이 강점도 계속 활용하면 개발되거든요. 그러면 더 강점이 개발됐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의 효능감과 관계가 돼요. 내 강점을 내가 인식하고 활용하면 더 인식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과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행복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면서 저 사람들은 참 쉽게 하고 뛰어난데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자기의 가치가 형편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강점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을 알게 되면 어떤 게 좋을까? 먼저는 학업적인 자신감도 올라갈 수 있고, 학업과 진로 문제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 성취 동기가 생기기도 하고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 전반적인 자존감이 향상되면 좋은 점들을 이 강점을 알게 되면서 경험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강점이 나의 좋은 가치를 알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프라 인프리를 보면 이분이 강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은 세계 최고의 진행자로 손꼽히잖아요. 세계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모든 진행을 잘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맨 처음 진행자로서의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게 언론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뉴스 앵커로 첫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이분이 뉴스를 진행하는데 자꾸 감정을 섞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감정을 담는 게 사실 언론사에서는 맞진 않잖아요. 왜냐면은 이 뉴스라는 것은 객관성을 가져야 되고 중립성을 가져야 되니까, 보도가 될 때 감정을 섞으면 개인의 견해와 어떤 생각들이 반영되면서 사건이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6개월인가 8개월 만에 뉴스 앵커에서 잘립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선택했던 것은 뉴스 앵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했죠? 자기의 강점을 더욱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전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다음에 선택한 분야는 이분을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이끌어줬어요. 그건 뭐냐면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에서 이분이 진행을 맡았는데, 당시에 아침 방송처럼 여겨졌던, 아침에 하고 특정 주부들밖에 보지 않는 그런 방송, 이 오프라인 프리도 무명일 때 그런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이분이 그 방송을 하자마자 이게 대박이 나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한 달 만에 미국 최고의 토크쇼 시청률을 앞질러 버리죠. 그리고 후에 이분은 자기의 쇼를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만약에 자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 분야를 뛰어들지 않고 뉴스 앵커를 고집했다면 이렇게 잘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겠죠. 이분은 자기의 그 공감 능력, 예술성, 대인관계 능력, 친화성, 리더십 이런 걸 바탕으로 토크쇼를 진행할 때 그 강점이 극대화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프라인 프리를 보면 강점을 활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마이클 조던도 그런 일화가 있죠. 농구에서 정점을 찍었죠. 농구의 황제.
지금도 이분을 뛰어넘는 농구 선수가 안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농구의 황제로서 농구에서 정점을 찍고 있던 어느 때 갑자기 은퇴를 선언해요. 왜 그런지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분이 아버지 때문에 농구를 은퇴하는데, 왜냐면 아버지가 생전에 농구 말고 야구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바람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야구 선수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이클 조던도 뉴스 인터뷰에서 멋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농구에서는 더 이상 이룰 게 없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 나는 도전자다.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죠. 그랬는데 잘했을까? 야구하고 나서 타석에 서면은 안타를 절대 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1년 만에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 3부 리그까지 강등당하다가 팀이 파업을 해버려요. 1년 만에 어떤 내리막길을 그렇게까지 걸어보니까 야구랑 나랑 맞지 않는구나. 나의 운동 중에서 강점 역량은 농구에게 있구나. 해서 다시 농구 선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1년 동안 야구하다가 이렇게 농구로 다시 왔으니까 잘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농구로 돌아오자마자 자기의 농구 황제의 자리를 바로 탈환해 버립니다. 다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것은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단 강점을 살려야 된다라는 또 교훈이 될 수 있겠죠. 네, 뽀로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날 수 없는 것을 극복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비행기 조종을 하면서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의 약점과 강점을 같이 알아보는 거긴 한데,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집중은 어디다 한다고요? 강점에다가 한다고요. 약점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행복감은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강점을 주목할수록 여러분들 조금 더 나의 가치를 깨닫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결과표를 해석해 드릴 건데, 이 결과표를 통해서 우리의 강점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하지만 이 결과표가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심리검사 해보면 알죠? 어떤 검사든지 100%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절대값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는 검사자의 태도도 중요하거든요. 이 검사를 아무리 타당도 있게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검사를 대충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검사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접속 번호를 제공해요. 이 접속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컴퓨터에서 이 결과 파일을 확인하고 또 PDF 파일로 저장해서 반영구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 신뢰도 부분을 보면서 곰곰이 짚어보시고요.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 검사를 했을 때 사실 솔직하지 않게 했다, 대충 했다 이러면 이 검사 결과는 안 맞는 겁니다. 내가 정말 솔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했을 때 이 검사 결과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응답수는 문항에 여러분들이 무응답한 문항의 개수를 표현하는데, 당연히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많으면 검사 결과가 타당하지 않겠죠. 그리고 연속 동일 반응은 여러 문항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연속적으로 했는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예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검사 귀찮아서 좀 한 문항으로 대충 찍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신뢰도가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담지 못하는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검사를 했을 당시를 회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대표 강점 보충 척도를 봅시다. T점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강점 인식, 강점 활용, 자기 효능감에 대한 점수입니다. 사실 강점 인식과 강점 활용이 높으면 자기 효능감이 보통 좀 높을 수 있는데 이게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보통은 높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감으로 가기 위해선 나의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신뢰하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야 우리가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
이거는 T점수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T점수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점 인식, 강점 활용 이런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객관적인 숫자로 수치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Q 검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요. 이 IQ는 어떤 걸 측정하는 지수죠? 지능 지수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능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능이란 기준을 만들기는 사실 어려워요.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은 수준이냐 이걸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IQ는 어떻게 하냐? 상대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능을 먼저 쫙 조사하고 나서 가장 중간 정도의 수준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수준을 10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보다 높고 낮은 거를 표준 편차를 둬서 100보다 높은 경우로 멀어질수록 똑똑하고 100보다 낮은 경우로 멀어질수록 지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정의해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T점수는 우리가 강점을 인식하는 거나 강점을 활용하는 거나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점수를 주기가 애매하니까 점수 체계를 만들었는데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점수다. 그래서 50점이면 평균 수준이고요. 40점과 60점 사이면 보통 수준에 해당이 돼요. 대략 전체 인구의 70%가 이 안에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0 이하일 때 낮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위 15% 정도 되고요. 60 이상일 때 높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위 15%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5 이하일 경우에는 매우 낮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약 하위 7% 정도 안으로 들어가고 65 이상일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상위 7% 정도에 해당되는 점수예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강점 인식이 35다 이러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나는 매우 낮은 수준의 강점 인식을 갖고 있구나. 약 하위 7% 안에 들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내가 강점을 인식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너무 모르는구나. 나의 좋은 면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구나. 이런 이해가 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점수로 해서 나의 강점 인식, 강점 활용, 자기 효능감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게끔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내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이제 도움을 줄 거고요. 나의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해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서든지 자신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강점 프로파일이 나왔습니다. 이제 검사 결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강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모든 내용이 나의 강점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위쪽에 있는 것이 나의 강점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나의 약점이 될 거예요. 우리는 강점에 집중해야 돼요? 약점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점에 집중을 해서 이 결과를 보셔야 도움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나의 약점이 되니까요. 위쪽일수록 나의 강점이 되는 거죠. 이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한다면 내 삶에 좀 더 에너지가 생기고 자연스럽고 편안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점이 참 중요한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뛰어난 성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단점을 보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 직장인들 대부분이 87%가 그렇다. 뛰어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단점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평범한 직장인들의 이야기고 사실 진짜 성공을 얻은 뛰어난 성과를 얻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딱 다르게 얘기했죠. 2%만 그것을 인정했고 나머지 98%는 아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 아니다. 그렇다면 뭐냐? 결국에는 강점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든든한 무기, 결국 강점. 약점 보완이 아닌 강점 강화에
집중을 해라. 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힘이 많이 든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야 사람의 약점이 잘 극복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약점 보완은 언제 하는 걸까? 우리 스테판 커리를 예로 들면 농구 선수 중에 또 위대한 업적을 가진 농구 선수인 이 스테판 커리, 이분은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농구를 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농구 선수여서 그런지 그 재능을 좀 물려받았는지 몰라도 일단 일찍 농구를 시작하기도 했고 재능도 있어서 천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농구 선수로서 키는 안 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농구를 했지만 키가 생각보다 안 커서 그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은 가드라는 포지션이었어요. 농구에서 키가 작은 선수들이 맡는 포지션인데, 그 가드는 보통 스피드가 빠르고 침투 능력이 좋고 남의 공을 잘 빼앗고 그리고 슈팅 능력이 좋아야 돼요. 특히 이제 골라인 밖에서 가장 멀리서 던지는 농구의 슛을 3점 슛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슛은 2점인데 멀리서 던지는 슛은 3점 슛이에요. 그 슛을 잘 쏴야 되는데 스테판 커리가 천재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3점 슛 폼에 문제가 있어서 3점 슛을 던지면 공의 포물선을 이렇게 낮게 던지는 거예요. 낮게. 높게 던져야 되는데 낮게 던지니까 수비수에게 계속 막혔던 거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명문대학교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구를 그만둘까까지도 생각을 해봤대요. 이거 나랑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만둘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농구가 자신의 모든 것처럼 농구가 너무 소중했고 농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라고 해서 내가 후회 없이 모든 걸 쏟아부어보고 안 되면 포기하겠다. 아직 모든 걸 걸어보진 않았다. 생각이 들어서 가장 일찍 연습장에 나와서 가장 늦게 귀가하면서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3점 슛을 보완하기 위해서 엄청난 뼈를 깎는 훈련을 해요. 그러고 나서 결국 다 명문대회는 떨어졌지만 나중에 무명대학교에 가서 전국 농구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이때 커리의 3점 슛이 대박이 나죠. 그래서 1년 만에 NBA 스카웃돼서 승승장구하고 나중에 자기의 약점이었던 3점 슛, 자기의 대학을 다 떨어뜨린 그 3점 슛을 가지고 팀을 항상 승리로 이끌고 심지어 NBA 3점 슛 최다 신기록을 본인이 갈아치워요. 그러니까 약점이 강점으로 보완된 케이스죠. 근데 이 약점 보완이 쉬울까 생각을 하면 쉽지 않습니다. 강점을 개발하는 것보다 힘이 더 들거든요. 그런데 언제 해야 하는 거죠? 불가피할 때. 내가 정말 희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절대 포기할 수 없는데 그 능력을 요구할 때는 정말 뼈를 깎는 훈련을 해서 약점 보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약점 보완이 가능하고요. 쉽지 않지만 오히려 강점으로까지 승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보통은 강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축구선수 메시를 예를 들면 메시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했는데 초등학교 정도 때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축구팀을 잠깐 떠났대요. 축구를 그만둬야 하나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공격수한테는 어느 정도의 키는 중요하거든요. 메시의 라이벌 호날두를 보면은 헤딩 능력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호날두는 키가 어느 정도 받쳐주잖아요. 근데 메시는 키가 170이 안 되는 선수예요. 그러면 최고의 공격수가 되는데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메시는 천부적인 축구 센스와 감각을 극대화해서 그런 자기의 약점이 있긴 하지만 헤딩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요. 위치 선정을 잘하면은 키가 작아도 헤딩을 좀 할 수는 있고, 그리고 호날두처럼 못할 수 있지만 다른 강점을 살려서 어떻게 보면은 호날두보다 더 인정받는 선수로서 성공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약점 보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교사를 하고 싶은데 대인관계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친화성이나 리더십이 많이 떨어진다, 근데 나는 정말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 역량을 천부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교사가 될 수 있는 최소의 능력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대인관계 능력만 뛰어나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내가 학구열이 있다든지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공정성이나 도덕성이 뛰어나서 학생에게 본이 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다른 역량이 있다든지 이런 걸 살리면 또 그것도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고민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16가지 강점 중에서 나는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가를 이제 확인하면 그 다음에 중요성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나의 강점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는 강점을 인식하고도 있을 수도 있어요. 활용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굉장히 자기효능감이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점을 내가 약점으로 갖고 있고 내가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점이 나의 강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자기의 강점에 대한 가치를 몰랐을 때 나는 당연히 열등감에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겸손함이 강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자존감이 높을 수 있잖아요. 아무나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겸손이라는 미덕을 강점으로 갖고 있구나. 이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마땅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게 겸손 갖고 뭘 해? 이거 갖고 뭐 대단한 성공할 수 있겠어? 이 겸손이란 강점이 위대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 중요도를 체크해 본 거죠. 이거 체크 아니라 여러분들 힘들었을 겁니다. 이 강점이 16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뭐 순서를 정한다는 거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런데 정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사실 좀 1, 2, 3, 4순위, 5순위까지는 좀 정하다가 마지막부터는 좀 대충 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에 있는 중요도 점수들은 아마 내가 평상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그게 나의 강점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강점으로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요도가 높은 것이 나의 약점일 경우에는 그리고 나의 강점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에게 별거 없네. 나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요, 최고가 될 때는 미묘한 차이에서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삼성이라는 그 굴지의 기업에서 과거에 선임들에게 승진시켜주고 싶은 후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1위가 뭐였냐면 인사 잘하는 후임이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후임보다 어떤 성과를 많이 낸 후임보다 인사 잘하는 그 후임을 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의 신뢰를 받은 그 후임이 과연 진급을 천천히 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 작은 차이가 어떻게 보면 큰 성공을 가르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지도 않은 포인트에서 그것들이 발현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예능인으로 꼽히는 이유 중에서 라이벌들을 제치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겸손이라는 미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진행을 잘하는 MC들은 많은데 호불호가 강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약간 교만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게 또 매력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닐 수 있으니까 남을 깎아내리면서 개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유재석 씨가 갖췄기 때문에 뭔가 유재석 씨가 가장 최고로 평가받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16가지의 강점 하나하나가요. 어떤 분야든지 탁월함을 만들 수 있고 최고가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큰 강점이라는 거, 가치가 있는 강점이라는 거 안다면 나의 강점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나의 강점에 집중을 하고 나의 강점을 활용해보자.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 서술 및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이거 한번 잘 읽어보시면 검사 결과를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표 강점 3가지가 나와 있고 강점을 인식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먼저는 강점을 이해할 수 있게 이 강점이 어떤 건지 정의되어 있는 내용, 특징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강점의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MBTI 뭐 이런 거 할 때 키워드 같은 거 얘기하면 이해가 좀 쉽잖아요. 뭐 활발한 뭐 이런 거 같이 예술성을 예를 들면은 뭐 예술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섬세한 뭐 이런 것이 키워드가 되겠죠. 나의 키워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은 문제 해결 및 대인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강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같은 문제를 다르게 해결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나의 강점을 활용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 참고해 보시고 1위 강점만 요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강점이 사람마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3위까지는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 3위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문제 해결과 대인관계에서 이 세 가지, 나의 강점 세 가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할까? 우리가 취업 장면에서 나에 대해서 기업에 얘기를 할 때 좀 더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합격 자소서에서 강점 활용의 예시가 있었던 내용들을 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니까 이런 형태로 하면 되겠구나. 자기소개서를 또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면접 장면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면접 형식으로 시나리오도 작성해보고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검사 결과 뒷면이나 A4 양식에선 그 뒷부분을 계속 보면은 이 대표 강점에 맞는 적성 분야가 있어요. 아까 리더십이나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면 교사를 잘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점에 맞는 대표 적성과 흥미 분야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분야와 관계가 있는지 고민해 보면서 이 진로 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꼭 작성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내가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직업에는 이 강점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다. 또 더 연결된 직업은 이런 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나아가면 좋겠죠. 그리고 나만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해 볼 수 있게끔 이런 양식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작성할 때는 항상 이 스토리텔링 형태로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력서 형태로 서술되어 있는 것보다는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할 때 상대방에게 좀 더 설득력이 있고 집중도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차별화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인사 담당자들은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보기 때문에 사실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차별적인 것을 어필하려면 나만의 스토리를 얘기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 나의 강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극복을 했고 결과적으로 잘 풀렸다. 아니면 어떤 교훈을 얻었다. 이런 형태로 마무리하게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 갖고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도 한번 해보고요. 1분 스피치 이런 거 요구하잖아요. 너를 소개해봐라 할 때 이 강점,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인간의 강점, 영역을 활용해서 스피치를 준비하면 좋은 면접이 될 수 있겠죠. 보통 뭐 자기의 장점과 단점 얘기할 때 그냥 검증되지 않는 성격을 무분별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자기의 사례, 경험이랑 연결시키면 좀 더 소설 같지 않고 사실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고 효능감을 높여야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새를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새는 바보새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너무 커서 날지 못하는 새예요. 뽀로로는 새가 아니어서 못 날았으니까 바다에서 물 만난 물고기라도 되지 이 새는 바다에 들어가면 죽거든요. 진짜 새인데 날개가 커서 평소에 날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바보새라고 불렀고 물갈퀴가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걸을 때 뒤뚱뒤뚱 펭귄처럼 걸어요. 그래서 펭귄도 아닌데 뒤뚱뒤뚱 걷고 날지를 못한다고 해서 바보새. 근데 이 새가 뽀로로처럼 절벽으로 갈 때가 있어요. 한번 뛰어보려고 가는 건데 어떤 때 가냐면 폭풍우가 엄청 칠 때 가요. 폭풍우가 칠 때 보통 새들은 다 숨거든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 새는 폭풍우에서 비상할 수 있기 때문에 폭풍우가 치는 그때 절벽에 가서 뛰어내립니다. 그때 바람을 타고 날기 시작하면은
그냥 지구를 한 3바퀴 돌아버린대요. 엄청난 활공 능력을 보여준대요. 한번 시동만 걸리면. 왜냐면 이 새는 날개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는 날개가 큰 게 약점이었지만 오히려 강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강한 곳에 그림자가 짙게 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그림자, 짙은 그림자만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내가 어떤 단점이 크다면 장점이 또 클 수 있거든요. 천재들이 보통 자폐증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능력이 너무 크면 어떤 능력이 또 너무 부족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단점을 사소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장점을 또 사소하게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나의 좋은 면을 바라보고 활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오히려 약점까지 보완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들, 강점 잊지 마시고요. 강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활용하면서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